안녕하세요. 클래식 음악과 클래식 수다가 있는 시간 한밭 FM 클래식 한 잔의 플루티스트 심재현입니다. 비올리스트 이명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클래식 한 잔의 첫 곡은 메조소프라노 안네소피 폰 오토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베를리오즈의 연가곡 여름밤 작품 번호 7번 중에 제2곡 장미의 요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더웠는데 이제 비가 뿌려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조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컨디션이. 아마 비가 계속 온다고 그러죠? 이제 장마 시작이죠. 네. 빨래가 걱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드라이어를 무리해서 샀습니다. 드라이어 없이 이제 못 살아요. 근데 사실 지난주에 너무 더웠어가지고 이렇게 막 아마 저도 살짝 배탈 왔거든요. 얼음을 너무 먹어서 얼음 많이 먹으면 안 되는 나이인데. 전 차가운 거 못 마셔요, 어차피. 왜요? 이가 시려가지고. 전 그래서 어렸을 울면서 때부터 시작해야 되나 우리 클래식 한 잔. 그래서 항상 저는 따뜻한 거.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그렇구나. 너무 더워서 차가운 음료가 필요할 때 차가운 커피를 마시고요. 근데 웬만하면은 선생님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선생님 나이 그때쯤부터 한 4, 5년 진짜 뜨뜻한 것만 먹었어요. 아, 진짜요? 네, 회춘했나? 그러다가 이제요. 다시 이제 영해졌는데 너무 아들하고 같이 너무 얼음을 많이 먹고 있는 것 어제도 팥빙수 먹고 둘이서 여튼 우리 여름에는 건강 조심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여름을 소재로 한 클래식 음악들을 소개를 해봤는데 우리도 파헤쳐 보니까 어때요? 너무 여름의 노래들 많지 않았어요? 여름의 음악들? 그리고 너무 매력적인 것들 많아가지고 한 시간 더 하기로 우리 깨알 그 컨셉을 다시 잡았고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기로 결정을 했었어서 오늘 이제 시작이 베를리오즈의 여름밤인데 연가곡이에요. 사실 저는 베를리오즈가 연가곡을 썼다는 거를 몰랐었어요. 이걸 알기 전까지 우리 그 브레인스 그 한혜진 선생님이 찾아내셨는데 너무 아름답죠. 앞에 맞아요. 플룻솔로. 역시 왜 소프라노 그쵸. 이게 맨 처음에 메조 소프라노 혹은 바리톤을 위한 곡이었대요. 그러니까 늘 나중에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긴 했는데 피아노 솔로가 이제 앞에 있었겠죠. 그런 부분을 플룻으로 되게 많이 플룻이나 목관으로 많이 바꾸고 베를리오즈 자신이 오케스트라로 바꿨거든요. 오케스트레이션을 했는데 많이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색깔을. 네, 맞아요. 목관 악기가 앞에 나오고 노래 아마 좀 목관이라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그런가? 그런 잘 어울리죠. 이 시대의 음악들이 목관이 현악기보다 조금 뭔가 그 어떤 뚜렷한 주제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목관 악기만한 악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악기마다 컨셉이 딱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 플룻은 새가 좀 많고, 그렇죠. 오보에는 양치기 자체를, 그러니까 목동 자체를 보여주는 약간 뿔삐리 느낌 나가지고 그런가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예요. 맞아, 오보 멋있죠. 그래서 이게 제목이 사실은 굉장히 번역을 아름답게 해줬어요. 장미의 요정. 근데 사실은 그 단어를 직역하면 장미의 귀신이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어디는 장미의 귀신으로 나오고 어딘 장미의 요정으로 나와가지고 찾아봤더니 귀신 쪽이 맞고요. 요정이 약간 귀신 아니에요, 사실? 귀신까지는 아닌가? 요정이 이게 선생님 이게 약간 그러니까 시가 고티에라는 시인의 그 베를리오즈의 절친이었어요. 가까이 살아가지고 그 사람의 시로 이제 만든 연가곡인데 이게 정원에서 싱싱하게 살아있던 장미가 꺾여가지고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의 드레스에 매달려서 무도회를 갔다가 무도회가 끝나면서 시들어서 버렸겠죠. 그래가지고 그 장미의 귀신이 이제 그 시에 말하는 사람이 장미의 귀신인 거예요. 화자가. 네, 화자가 장미 요정인 거예요. 결국에 너가 나 죽였지. 약간 이런 뜻인데 근데 그거보단 예쁘게 얘기했죠. 시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죽지만 왕들도 나를 질투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연인의 대한 어떤 불안감 혹은 사랑 이런 것들을 노래한 굉장히 그 본격적인 그냥 낭만 시예요. 근데 인상주의 시라고도 하더라고요. 약간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밤마다 네 머리맡에 나타날
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귀신은 이미 사랑에 빠진 거예요. 약간 그래서 이 호러와 그냥 스릴러와 귀신이네요, 그냥. 네, 호러 스릴러와 낭만 사이에 살짝 있어요. 네, 뭐 낭만주의 후기 낭만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약간 고딕적인 느낌도 있고, 약간 그런 시예요. 그래가지고 시 들어가면서 이제 노래하는 이 곡을 그 오케스트라 편곡되어 있는 거를 벨리오즈가 못 들어본 거 아세요? 왜요? 시련으로?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시련으로 못 들어보셨대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지금 들었습니다. 베를리오즈는 참 사랑을 많이 했어요. 보면 그쵸. 그 환상교향곡도 결국에는 그 해리엇 맞나? 그 영국 연극 배우 셰익스피어 전문 단체가 베를리오즈가 있던 동네에 와서 공연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한 연극 배우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래서 환상교향곡에서 보이는 그 사랑의 예술가의 사랑과 실연과 그다음에 그거로 인한 죽음과 막 그 악몽 막 이런 게 막 환상교향곡에 막 나오잖아요. 맞아요. 베를리오즈는 참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이 연가곡에도요 6곡이 들어있는데 묘지에서 뭐 이런 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묘지, 뭐 무덤, 관 이런 생각들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그게 베를리오즈한테 굉장히 영감을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이 곡도 사실은 벨리오즈가 그 메조소프라노에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금사빠. 네. 그래서 이게 말년이 안 좋았어요 벨리오즈는. 그래서 왜요? 뭔가 그 오페라도 계속 실패하고. 그렇지. 네, 맞아. 그래서 안 좋은 삶이라기보다 그 작곡가의 삶이 아니었죠. 교사의 삶이었죠. 네, 마지막에. 그래서 죽고 나서 명성을 얻고 뭔가 벨리오즈 상도 생기고 뭔가 이러긴 했지만 사실은 벨리오즈는 생전이라고 하는 거 맞죠? 돌아가시기 그쵸. 전에 본인의 어떤 그런 거를 누리면서 살지 못했죠. 그래서 너무 사랑과 가깝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닌가. 옛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가 없다. 네. 우리 베를리오즈를 약간 안쓰러워하며 시작된 클래식 한 잔입니다. 베를리오즈는 그래도 그 환상교향곡이 이제 정점을 찍은 곡인데 잠깐 얘기를 하자면 뭐 그 부제에서 오는 그 부제와 음악의 어떤 그 연결성,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그 유기적인 왜 하나의 테마가 있으면 그게 반복되면서 나타나고 나중에 바그너와 뭐 현재까지 미니멀리즘까지 그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곡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작곡가들이 곡이 이제 산만해지고 사람들이 중간에 흥미를 잃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돕기 위해서 같은 어떤 테마, 어떤 멜로디 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잊을만하면 한 번씩 보여주면서 그 곡의 어떤 연결성을 그 전 시대에는 고전파 시대에는 그게 이제 폼으로 딱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조금 부시면서 나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낭만부터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뭐랄까 이렇게 딱 어떤 어느 수준 이상으로 딱 올려놨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맞아요. 네 음악사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뭔가 이 시대 이후 그 뭐라고 하지 19세기에 활동했던 엄청나게 유명한 작곡가들 있잖아요. 저희가 아는 작곡가들. 그런 작곡가들이 하는 얘기에 그 선배 작곡가를 동경한다라고 얘기할 때 베를리오즈가 빠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저는 베를리오즈 음악을 그렇게 즐겨 듣지 않았고 그래서 어떤 게 대단한 건지 잘 몰랐는데 보통 이제 동종업계에서 인정한다는 거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선구자 완전 천재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쵸. 아무리 들어도 천재 같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느꼈을 때 천재였으면은 저희 음악가들한테도 완전 매료시킬 텐데 연주자들한테도. 그래서 이렇게 베를리오즈를 잘 봤더니 베를리오즈가 원래 음악가 엘리트 음악가가 전혀 아니었더라고요. 전혀 아니었고 20대 초반까지는 의과대학에 다녔고 그리고 집안도 다 의과대학 출신의 의사 집안이었고 그 심지어 악기도 잘할 줄 아는 게 없었대요.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하는 거지만 제가 그리고 뭐 다뤘던 악기를 보니까 플룻이랑 기타를 조금 할 줄 알았지
뭐 정식 교육을 받을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일단 피아노를 못 쳤던 건 확실하고. 작곡가가 피아노 못 치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텔레만 이런 작곡가들,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있는데 별로 좀 피아노를 못 쳤대요. 그러면은 자기가 직관적으로 연주를 통해서 작곡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음표를 그려서 자기가 상상하면서. 그렇지. 그리고 혹은 계산하면서. 네. 화성법은 어쨌든 계산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아마 기술적으로 완벽하다기보다 그 굉장히 치밀한 작곡가였을 수 있겠다. 제가 화성학은 제대로 모르지만 아마 그런 면에서 작곡가들이 와 구조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고 뭔가 이론가적인 음악을 했던 사람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악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맞아요. 나중에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환상교향곡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소개를 해도 뭐 한 악장, 네, 모음곡 형태니까 그 중에 하나 정도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전체를 보여드리기는 어려운 곡일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그럼 우리 오늘은 왠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름 밤들이네요, 다 곡들이. 두 번째 곡도 밤. 네, 약간 그래도 얘는 좀 약간 이른 밤. 노을 질 때. 네.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이게 우리 브레인스 한혜진 선생님이 보내준 글로는 이제 뭔가 그 아드리아 그 말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어느 여름 저녁 아드리아 해의 잔잔한 파도와 수확이 끝난 옥수수밭을 바라보며 착상했다라고 딱 왔어요, 글이. 근데 제가 그래서 아드리아해를 찾아봤어요. 저 찾아봤습니다. 네, 아드리아해 어디더라? 옛날에 전쟁 많이 했던 데 같은데 이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그 이탈리아의 동쪽부터 그 굉장히 얕은 바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넘어가면 지금은 예전에는 뭐 다른 나라들이었지만 그 당시엔 지금은 크로아티아, 뭐 보스니아 약간 지금 내정과 약간 지금 약간 유럽에서 어려운 나라들이 조금 있죠. 그리고 그거를 조금 한 나라 건너 위는 오스트리아, 한 나라 건너 안쪽은 헝가리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헝가리 출신의 이 졸탄 코다이가 아드리아해를 바라봤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크로아티아는 사실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진짜 아름다운 풍광으로 그렇죠. 너무 유명하잖아요. 지금 아드리아해를 보려면 크로아티아를 보통 가죠. 그렇죠. 길게 아드리아해를 거의 감싸고 있는 나라가 크로아티아고 조금 이렇게 뭐랄까 아직은 안전한 관광하기 안전한 나라이니까. 그래서 제가 본 사진은 푸른 바다하고 붉은 지붕. 제가 그 사진 딱 보고 왔거든요, 아드리아해. 약간 언덕에 막 이렇게 집들이 들어있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아는 어르신들 크로아티아 한참 가셨었어요. 코로나 전에. 그래서 이제 뜨고 있는 곳인가 보다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너무 아름다운데 그렇게 아름다우니까 우리의 작곡가들 이제 자연에서 진짜 영감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빛으로 가득한 그 노을빛이었을 것 같아요. 강렬한 왜냐면 그쪽이 사실 헝가리 쪽에서 바라보면 서쪽 바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와 옥수수 밭을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운 그래서 시작이 벌써 목관악기가 쫙 나오면서 그래 이게 논밭이야 이런 느낌 맞아요. 네 들어요. 여기를 가려면 찾아보다가 봤더니 이게 아드리아 해안가를 보면서 여유 있게 지내는 여행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게 560만 원이래요. 한 사람의 1인 참가비가. 가고 싶다 근데.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음악을 통해서 네, 아드리아 해안가를 가는 걸로. 560만 원이네 지금. 네, 그러네요. 여러분께 클래식의 힘입니다. 네, 선사하는 그 아드리아해 여행. 네, 이게 우리가 근데 졸탄 코다이는 사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익숙한 작곡가는 아니에요. 이름이 알려지긴 그렇죠. 했지만 그래서 코다이 얘기 잠깐 할게요. 근데 뭐 헝가리 이 1800년대 후반, 그러니까 1870년대, 80년대 정도 태어나가지고 1900 한 중반, 50년대, 60년대 정도 죽은 그 작곡가들 안에서 사실 민족주의랑 막 굉장히 성행했잖아요. 그 당시가 전쟁도 많았고 그래서 자기 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굉장히 불탔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상황은 좀 어려웠고, 근데 그 뒤에 이제 나라들이 막 재건되기 시작하면서 전쟁이 끝나고 그 민족의 어떤 그 응축된 힘들이 다 필요했기 때문에 그 민족주의가 굉장히 성행을 하면서 헝가리 역시 친구가 누구예요? 바르톡이잖아요. 그렇죠. 졸탄 코다이의 절친한 친구가 한 살 차이, 아마 바르톡이 한 살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뭐 바르톡이 그 에디슨이 발명한 그 추궁기 들고 다니면서 저기 산간 지역까지 맞아요. 다 녹음했다는 거 굉장히 유명한데 네. 사실 코다이도 그렇게 샘플들을 채취를 했더라고요. 두 사람이 그 당시는 같이 이렇게 아는 관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자체로 그 에디슨의 그 추궁기에 아니 뭐랄까 그 굉장히 그 좋은 기계였던 거죠. 그런 거를 남기기에. 그래서 각자 그거 산만한 것들을 하나씩 이제 등에 짊어지고 그 시골 동네를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왜 우리나라도 MBC 같은 데서 왜 그 우리의 소리를 네, 찾아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한창 했잖아요. 저 어릴 때. 그래서 재미난 막 이렇게 이문세 오빠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 뒤에 꼭 그게 하나씩 나와가지고 제가 약간 싫어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샘플들이었던 거예요. 그 동네 어르신들이 노래를 직접 하시는 거였으니까. 그게 그 벨라 바르톡이 그러니까 뭐 지금 코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봤을 때 저는 그 헝가리의 엄청난 지금 유산으로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 벨라 바르톡이 이거는 어떤 문헌이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기자가 쓴 건데 제 독일에서 벨라 바르톡 논문을 쓰면서 그 민속 음악을 채집하면서 뭔가 이걸 가지고 그 서양 음악에 서서양 음악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발전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계기를 어떤 사람이 추측하기로 벨라 바르톡이 그 헝가리안 댄스라는 말 자체를 엄청나게 싫어했대요. 너무 싫어해서 물론 그 위대하신 브람스 그쵸. 선생님께서 그거를 이제 장르화 시킨 거지만 사실 헝가리안 댄스라는 거는 헝가리인을 약간 비하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헝가리안 댄스라는 음악이 집시 음악이잖아요. 그러네. 네, 그럼 헝가리 사람은 아니네요. 헝가리 음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 중에 그 헝가리 이쪽 그 보헤미안 이쪽 사람 집시들이 하는 음악을 서양 음악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헝가리안 댄스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집시 음악들 뭐. 헝가리안 댄스, 브람스의 헝가리안 댄스도 있고, 뭐 시그오네 바이젠도 있고, 뭐 그렇죠. 찰다시도 있고. 근데 사실 그거는 헝가리 음악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오리지널이 아니라. 네, 그래서 내가 헝가리 음악을 보여주고 싶은데 어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그게 사료로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대로 안 되겠다. 내가 이거를 모아서 이 기보화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보만 해놓은 거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플룻도 그걸 하고 맞아요. 우리도 되게 중요 레파토리로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도 그 2개의 관현 악기로 하는 그 듀오 버전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게 사실은 벨라 바르톡이 이거를 음악화 시킨 게 아니고 그냥 수집을 쫙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한국 작곡가가 만약에 했다면 한국도 굉장히 많을 텐데 한국도 이게 산이 많기 때문에 이게 문화가 전부 다 다르잖아요. 옆 동네랑 그렇죠. 이 동네랑.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는 장르였을 텐데 이거를 하루속히 빨리 누군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옛날에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이게 사실 바르톡과 코다이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서로가 같은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 왜냐면 둘이서 어떤 뮤직 페스티벌에서 만났어요. 그 헝가리 전통 음악에 대한 어떤 페스티벌. 그래서 각자 프리미어를 그 초연을 거기서 하게 된 거예요. 아마 그게 첫 번째 만남이었었던 것 같고 좀 어렸을 때 20대 때. 그리고 그러면서 둘이서 이제 그 전통 음악의 그 오리지널리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샹도르 엠마라는 여성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후원자가 중요합니다. 페트론 도와주세요. 네. 클래식 음악 도와주세요. 샹도르 엠마는 그 당시는 이제 유복한 어떤 이제 남편도 있는 그런 여성이었으나 이제 나중에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코다이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렇죠. 거의 뭐 20살 네, 차이 나는 그래서 코다이가 70대 때 이분은 90대였고 그때까지 너무 둘이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이 놀라울 정도로 행복했다고 여러 문헌에서 나오는 거 보면 되게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서양 사람들한테도 유럽 사람들한테도. 그러면서 이 세 명의 그 엠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력과 그 사람의 그 자기 민족 전통 음악 문화에 대한 사랑, 그다음에 이 두 그 굉장히 지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민족적인 어떤 그 오리지널리티를 찾는 두 젊은 작곡가의 그 열정, 이게 세 개의 그 열정이 삼각형을 딱 완벽한 정삼각형을 이루어가지고 이 세 사람이 그냥 죽을 때까지, 바르톡은 사실은 60대 때 죽기 때문에 80대에 죽은 코다이가 마지막까지 남아요. 엠마가 맨 처음에 죽고 그다음 모르겠다. 그건 어쨌든 바르톡하고 엠마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 사람의 사랑과 우정이 진짜 이 헝가리 전통 음악에 대한 어떤 현재까지도 그 열정들이 남아 있어서, 아드라스 안도리앙이라고 저희 플룻계의 또 대가 계시거든요. 헝가리 사람인데 뮌헨 대학에서 이제 마지막에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대단한 분이었는데 지금도 되게 연주랑 마스터 클래스로 많이 전 세계를 다니고 계세요. 근데 그분도 그 자기네 나라에다가 소위 법인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헝가리 음악을 끝도 없이 연주를 하고, 우리나라에 오면 무조건 헝가리 음악을 자기 그 독주의 프로그램에 넣고 앵콜 프로그램에 넣고 새로이 찾아낸 헝가리 음악이라고 다시 막 그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은 어떤 그런 시도들을 하는 걸 보면 그게 굉장히 전통이 되어서 있는 것 같아요. 그 열정들이. 맞아요. 아마 조금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헝가리가 현재도 막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고 하니까 좀 더 그런 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독려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또 들고, 교육 안에서. 그래서 코다이는 사실은 이렇게 작곡을 좀 했지만 뭐 연주자나 막 굉장히 막 풀타임 작곡가로 일한 거보다는 교육자로 많이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다이 교육법이 있고 심지어 코다이 협회가 전 세계에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거 저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교본도 굉장히 많이 썼죠. 메소드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좀 담고 싶은 몇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코다이 교육법이, 우리는 모두 음악가이자 교육가니까 한번 들어보면, 일단 음악은 모두를 위한 것이래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음악을 배워야 하고, 뭐 여기까지 굉장히 우리도 이제 생각하는 바죠. 근데 음악은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것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릴 때 진짜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알게 되는, 그래서 조금 뒤에 배우는, 나이 들어서 배우게 되는 학생들은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한데,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지나쳤어야지 조금 더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언어가 나중에 배우면 이거를 머릿속에서 자꾸 돌리면서 이게 맞나 안 맞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부자연스럽죠. 네, 음악도 약간 그런 노력해야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해요. 물론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약간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 동의합니다. 거죠. 네, 그러고 이거는 제가 참 늘 반성하는 부분. 음악 시간은 즐겁고 흥미로워야 한다. 나의 제자들에게 즐겁고 흥미로웠나? 그다음에 내가 내 자녀들에게 즐겁고 흥미로운 음악 시간을 제공하였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저도 여기서 그렇구나. 모두가 다 고민하니까 코다이가 교육법에 그걸 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네, 지금 이것이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한국의 음악 교육, 전 세계적으로 음악 교육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 대신 매니아층은 되게 두터워지고 있기도 하지만, 일단 좋아하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좋아하는데 좀 대중성을 자꾸 놓치고 있죠. 그 아이들 음악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 예술이 갖고 있는 그 굉장히 큰 교육적 가치를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음악가고 예술가여서 그렇다기보다 사실 역사를 보면 저희가 미래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긴 역사 동안에 예술 교육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순기능을 하는지를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사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소홀히 돼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인성 교육이랑도 굉장히 맞닿아 있고, 그리고 이제 악기를 하게 되면은
그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참 많다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악기를 배우면은. 근데 그 과정에서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과 이 나의 악기를 배움으로써 이걸 같이 조화롭게 이뤄 나가는 것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화낸다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내가 정말 성실하게 이렇게 열심히 옆에 있는 사람들과 귀를 열고 겸손한 자세로 해야만 그치.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장르잖아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배운다면은 굉장히 좋은 일일 텐데 이게 점점 축소가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렸을 때는 많이 하지만 특히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 때 이걸 통해서 뭔가 발전할 수 있는데 인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게 조금 소홀하게 잘안 하는 게 되고 아닌가라는 네. 게 좀 걱정되기는 해요. 기껏해야 일주일에 1시간 정도인데 맞아요. 그 시간이 그것도 굉장히 가볍게 네. 예, 손쉽게 아이들한테 스트레스 안 주려는 어떤 선생님들의 그런 어떤 의도도 조금 있고 사실 그 시간에 그쵸 복잡한 거 서로 씨름하고 싶지 않죠. 아이들이 안쓰럽잖아요.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책과 공책과 그 사이에 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더더군다나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어릴 때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좀 더 많은 것들을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느끼게 해주고 그거를 체험하게 해준다면 나중에 아이가 좀 어려워졌을 때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도 조금 손쉽게 어떤 그런 부분들을 누구나 다 하기 싫은 순간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코다이 교육법을 제가 읽으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코다이가 아이들 사이에서 사진 찍은 걸 보면서 제가 모든 시대에 비슷한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어떤 그 시대상하고 조금 맞물려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조금 좀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이 느껴져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에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매니아층도 많으시고, 네. 네, 음악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나중에 음악에 빠져서 네 그런 어떤 커뮤니티를 이루시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런 네. 분들한테 이제 희망을 걸어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곡은 조금 길어요. 그래서 근데 졸탄 코다이가 아까 말했던 그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한 그 광활한 바다와 그 논밭을 보면서 느꼈을 그 천천한 시간의 흐름을 우리도 한번 같이 느끼면서 긴 곡이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피셔의 지휘로 헝가리안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네, 아담 피셔의 지휘로 헝가리안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졸탄 코다이의 여름 저녁이었습니다. 네. 긴 시간을 훑어본 이 자연을 끝으로 이제 우리가 여름 밤이 깊어지고 있어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깊어진 여름 밤에 듣기 좋은, 좀 더워요 지금.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굉장히 동경했던 거예요. 이게 야외에서 음악을 하면서 그리고 그 도시를 대표하는 어떤 음악이 자연스럽게 생겼고 그러면서 이 콘서트가 마지막에 끝나면 항상 지휘자들은 매번 객원 지휘자들이 오잖아요. 오는데 항상 마지막 곡은 이 도시의 이 찬가를 항상 연주를 해요. 뭐 대전이라고 하면 뭐 대전 블루스 정도 있을까요? 그래서 항상 부러워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도 어떠한 내가 선창을 하면은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나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 제목은 베를리너 루프트고 그리고 어제 공연을 했죠. 그 발트뷰네라고 베를린에 있어요. 그거를 뭐 그리스의 뭐 그 공연장을 만든 건데 그리스의 원형 극장을 모방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베를린 올림픽을 앞두고. 야외예요? 네, 야외. 숲의 무대라는 뜻이에요. 발트뷰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84년부터 매 그 6월 달에 마지막 일요일에 항상 해요. 와, 야외 연주. 네, 그래서 22,000명, 뭐 3만 명이 들어온대요. 그 공원에? 네, 그 공원의 그 원형 극장에. 그래서 막 누워서 맥주 마시면서 담배 피면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듣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도 그 한국인 연주자로서는 장영주 선생님께서 예전에 연주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들을 곡은 이 마지막 곡인데 마지막 앵콜 곡인데 그 사이먼 레틀이 상임지휘자로 있던 시절에 이 사람이 원래 타악기 연주자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곡은 지휘를 안 하고 타악기 연주자로서 연주를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네. 공연입니다. 저 이거 동영상으로도 저도 살짝 봤는데 너무 유명한 네, 연주자. 저는 주변 연주자들이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는 느낌? 약간 다들 약간 그리고 우리 레틀경은 네. 사실 놓치는 리듬도 있었다는 약간 그런 하지만 뭐 모두가 좋은 연주였는데요. 뭐 다들 서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진짜. 네, 그런 연주였군요. 오케이. 이 음악과 함께 이제 오늘 클래식 한 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베를린 찬가라고 우리가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 제목을? 베를린의 공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베를린 어떤 오페레타의 내용에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멋있다. 베를린 어떤 시민이 열기구를 타고 우주를 여행한다 뭐 이런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되게 뜬금없는 건데 네. 어쨌든 신나는 노래군요. 네, 엄청 신납니다. 네. 여러분 이 정말 너무 덥고 지금 이제 비가 와서 조금 한풀 꺾였지만 지금의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이 시원한 맥주를 부르는 음악과 함께 우리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한 잔은 브레인스의 바이올리니스트 한혜진, 바이올리니스트 조아현, 진행스의 비올리스트 이명진과 플루티스트 심재현이 만들어 나갑니다. 클래식 음악과 함께 좋은 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